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계절이 참 좋습니다. 5월을 계절의 여왕 이렇게 부르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녹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나라의 꼴은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이 4월 10일 날 있었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아직도 분열과 대결 그리고 무슨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 안 하려는 그런 나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참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도 건국이 돼서 이제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짧은 세월 기간 동안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10등을 달리고 있고 또 종합국력으로는 6등을 달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입니까? 이런 멋쟁이 국가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운 국가로 자꾸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는 정말 성공한 나라다, 멋쟁이 나라다, 앞으로도 갈 길이 참 밝다, 그리고 세계의 우뚝 선 그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스스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에서 온 암암개요라고 얘기할 때 정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도경 감독님을 모신 것은 그런 취지에서 모셨습니다. 건국전쟁이 얼마나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모릅니다. 참 명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분야에서 작품을 만들고 계신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인을 잘 들으시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우리 한미 기업인 친선 포럼 멤버들 모두가 참 대한민국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쁜 마음 가운데서 기업도 잘 되고 또 한미 간의 결속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대열에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식 회장님께서 어제 오시기로 했어요, 원래는. 그런데 해외에서 그 비즈니스가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에 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원로회의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국가원로회의에 멤버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원로회의는 1991년에 33인의 우리나라 존경받는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종교계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또 한경직 또 목사, 서희연 조계종 총무원장, 또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의 방희정 회장, 동아일보의 김상만 회장, 또 국회에서는 민관식 의장, 고흥문 부의장, 또 행정부에서는 김정열 총리,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 또 그다음 학계에서는 이승명 박사, 또 부상시인,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33인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동안 조금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5월 10일에 제가 이제 상임부장에 취임을 해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많은 분들 다 모셔가지고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여야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에 직접 기여를 해오신 석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 많은 석학들이 좀 많이 놀고 계신데 이 원로들도 전부 모셔가지고 정말로 국가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띵크탱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우리 유장희 박사께서도 공동의장으로 참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많은 분들이 오서 여러 가지 직함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또는 유장희 박사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YTN의 디지털 본부장을 맡고 계신 이종수 부국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오늘 김덕영 감독님 강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조찬 맛있게 드시고 잠시 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크 파트너가 필요해서 일단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훌륭하신 그 테크 기업들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사실 미팅 여러 번 하고 다니면서 일단 지금 그 파이널라이즈 하고 있는 단계고 AKBFF의 포럼이 이제 6월 22일자로 이제 두 번째로 있게 되는데요. 라이프 사이언스 관련된 주제와 그리고 미국으로 한국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오셨을 때 실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건데요.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 한국은 시간이 새벽 6시 아주 이른 토요일 아침 시간이라서 사실 줌으로 아마 연결되는 거는 좀 무리시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레코딩이 있을 예정이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의 연사 김덕영 감독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해서 감히 영화의 세계에 대해서 참 아는 척하기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김 감독님의 업적과 우리나라 역사를 향한 그의 자세에 대해서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감독님은 1965년 서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일찍이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영화 제작에 뛰어드셨습니다. 현재 다큐스토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 감독님은 그동안 독립영화 감독,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소설가로서도 활약하셨습니다. 김일성의 아이들, 두 개의 고향, 내가 그리로 갈게를 비롯하여 9편의 저서를 내셨으며 영화 및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저물어가는 1989년 그리고 참 유명한 건국전쟁, 건국전쟁 2 등 6편의 영화를 감독 또는 제작하셨습니다. 영화 건국전쟁을 보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 감독님의 역사관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계십니다.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건이며 당시 대통령도 모르는 일을 이기붕 일당이 정권욕에 휩싸여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의외로 너무 피상적이어서 그분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탄생이 그분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4.19 혁명은
당시 자유당 지도부의 부패와 불법에 대한 국민의 권리였으므로 정당성이 있다는 것, 또한 모든 이들이 후대의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우리들이 이승만 박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할 후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을 우리 한미기업인 친선포럼이 모시게 되어 무척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제 김 감독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공전쟁,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좀 변화를 불러왔는지, 제가 잠깐만 마이크 빼고 꼭 하겠습니다. 네,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보시죠. 영화가 117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사실상 관객동을 이뤄냈습니다. 사실상 영화가 굉장히 작용화되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좌익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던 영화계가 공전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환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큰 용기가 됐고요. 그 용기를 가지고 검은전쟁 2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에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상영회가 현재 시각 16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상영회엔 주미대사관 관계자와 한미연합회 소속 회원, 미국 거주 한인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 의회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영화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작용화된 그런 뭐 영화 평론, 영화 인플루언서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김도영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 김도영 감독이 대한민국 사회에 프로파간다를 했다. 거짓말로 선전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별얘기가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저희 영화 입장에서. 미국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영화 사상 인플루언서죠, 한국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김도영 감독이 거짓말을 했다. 김도영 감독이 대한민국 사회에 프로파간다를 했다. 거짓말로. 선전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별얘기가 다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게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저희 영화 입장에서. 미국의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영화 사상 최초로 다큐멘터리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여기는 우리 편이 낫네요. 이게 또 박수가 해주시죠. 이 영화를요, 여러분 미국 의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영화를 무려 2달 동안 심사를 했어요. 이것이 영화가 건국전쟁이 미국 의회에서 상영이 해도 좋은지, 나름대로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이 영화 안에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과 미국 사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상영이 결정된 겁니다. 한미동맹, 또 이승만 대통령을 배출한 미국의 어떤 미국인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미국 의회에 상영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아직 상영이 안 된 걸 미국 의회가 먼저 상영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와 관련해 갖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니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옳지 않은 얘기들이고요. 오늘 그들의 거짓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얘기 꼭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17만 명이라는 사실상 경이적인 어떤 그런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다큐멘터리 5만에서 10만만 들어도 성공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좌익 영화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담은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에게 흥을 얻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 3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또 거짓에 기초한 그런 선전선동 같은 그런 담론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를 했습니다. 뭐 이름을 들지 않아도 잘 아는 털보도 있고요.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에 기초한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해갈 수 있었는지, 심지어 불과 몇 년 전에는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나라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건국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개개인들이 비로소 사실의 힘을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온갖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라는 존재,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 그의 정치적 여정과 행적, 그가 벌였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의 과연 진실성이 무엇인가를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국전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국민들 각 개인이 사실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힘이라는 것은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문화로 대한민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회가 이전보다는 대중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다 선진적인 사회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영화에서도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저희가 사실은 영화를 제작 끝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저희 영화 이제 제작진들, 뭐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저널리스트들과 힘을 모아서 한국 전쟁에서 한강다리 폭파 사건과 관련한 진실성만큼은 우리가 좀 이번에 제대로 규명을 해보자. 3개월 동안 영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런승만이라고 아마 익숙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온갖 비난과 왜곡에 저는 가장 정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갖고 이런 잘못된 거짓으로 인해 갖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죠. 런승만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한국전쟁 때 한강다리를 끊고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대통령이 해놓고 자기 제일 먼저 도망쳤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강다리 폭파 사건에 민간인 사상자가 500명에서 800명이 있었다. 심지어는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3,000명 사망설도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 건국전쟁의 제작진들이 이번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런승만이라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에서 다 보셨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다시 결정이 한번 좀 아닙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웰컴 투 데모크라시라는 이렇게 한국전쟁 때 한국전쟁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다리를 끊었다는 얘기예요.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JTBC가 또 한강 인도의 사건을 뭘 보여줄 수 있는 거냐면 좌파 그 인도의 당시에 그 사건이죠.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인가. 그냥 한강 인도교를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와중에 터뜨렸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자, 그래서 결국 탄생했죠. 800명 사망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계속 취재를 했어요. 도대체 민간인 800명 사망설이 어디서 나왔냐. 정말
정말 놀라운 게는요. 아, 나는 어디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 가서 이 한강다리에서 민간인 800명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취재를 하면, 아, 나는 어디서 들었더라. 2번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럼 2번 두 번째 사람한테 가면 2번 또 3번을 얘기해요. 결국 뺑뺑이 돕니다. 그래서 다시 1번으로 옵니다. 소위 말해서 카더라.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다들 한강다리를 대통령이 먼저 끊고 자기는 서울 시민 여러분 모두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해놓고 제일 먼저 도망쳤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피난 가는데 그냥 다리를 끊어갖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대. 전부 카더랍니다. 누군가의 들은 얘기. 자,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실제로는요, 이 CIA 감청 기록이 있어요. 지금 잘 보시겠지만, 이게 여기 보시면 CIA 해외 방송 정보국이라고 되어 있죠. 출처가. 이런 자료가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한강다리 그 폭파 사건에 관련해서 가장 우리 머릿속에 내리에 가득 들어있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이라고 얘기했던, 그게 1950년 6월 27일 날 대선에서 녹음된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이었는데요. 이 방송 원본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CIA에서 감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2분 46초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내용을,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다 딕테이션 했어요. 받아쓰기를 한 거죠. 그대로 글자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자. 12분 46초 동안 우리가 그동안 거짓으로 알고 있었던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 이 내용은 12분 46초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지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요, 방송 내용에 그 12분 46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군은, 인민군은 전차로 무장을 하고 진격 중에 있다. 그런데 북군은, 아군은 이를 막아낼 힘이 없다. 지금 수단이 없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을 비롯해서 미군이 이제 곧 우리를 도우러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핵심은.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이게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어요. 방송 내용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딕테이션을 한 내용을 전문을 갖다가 지금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희 제작진이 12분 46초 이승만 대통령의 1950년 6월 27일 이 방송 내용을 전체를 다 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 내용에는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방송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도망친 대통령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왜곡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여기서 잠깐 몇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런승만이라는 개념이죠. 이 런승만이라는 단어가 80년대, 90년대 자료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런승만이라는 개념은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뭔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치실 거예요. 이것은 북한을 추종하는 남한의 주사파 세력이 만들어낸 공작입니다. 이승만의 역사를 지워야 되고 이승만을 죽여야지만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서로 되어 있는, 가장 공식화된 문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뭐 어쩌면서 도망쳤다라는 그 좌익적인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공식적인 기록이 2003년도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쓴 독보
뭐 여기서 독부라는 건 아주 뭐 독하고 아주 뭐 잔인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독부 이승만 열전이 처음 등장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굉장히 팽배했던 거예요.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쩌고 하면서 동원했다. 근데 이것이 문서로 기록되면서 출간된 게 2003년이에요. 근데 저는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 우리가 그냥 뜬 소문으로 그냥 끝나요, 사실은. 근데 소문이 문서로 기록될 때는요, 기록화됐다는 것은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록이, 잘못된 소문이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잘못된 기록이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인 투 끝난 다음에 멤버들과 인사를 하면서 다음 작품 지금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건국전쟁 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좀 편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뭐 기독교적인 생각이라든가 워낙 1편에서 인간 이승만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소프트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는 걸 보면서 제주도에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곧 5.18처럼 제주 4.3도 이미 특별법은 존재합니다. 근데 제주 4.3과 5.18의 다른 점이 뭐냐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주 4.3은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했던 모든 계획들을 일단 취소를 하고 건국전쟁 2를 제주 4.3을 중심으로 해서 1948년도의 그 갈등 이 내용들 중심으로 좀 지금 전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내년쯤 영화를 건국전쟁 2라는 제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소문이 잘못된 기록이 되고 잘못된 기록이 잘못된 역사로 변했다.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70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게 4.3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제주 4.3의 기록을 갖다가 차분히 들여다보면요. 결국에는 정부 보고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정부가 나서서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한다 하면서 발표했던 모든 자료들이 사실상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근거 없는 내용들도 많았고. 하지만 그것이 정부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순간 학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일선 학교, 도서관, 출판, 언론, 문화 모든 대한민국 사회가 잘못된 역사에 기초한 모든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기록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이 런스만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몇 가지만 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사망설 전혀 존재하지 않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만 먼저 도망쳤다 살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한강 인도교 폭파는 학살의 시작이었다 이런 헤드라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6월 25일 직전쯤 되면은.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우리는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 800명 죽었다 뭐 이런 것에 기초해서. 그리고 한강 인도교에는 지금 이런 기념비도 있습니다. 자, 진실이 뭘까요? 저희들이 이 내용의 진실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건국전쟁 제작진이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KBS 역사저널에서 간판으로 나오는 인터넷에 맨 앞에 나오는 이 한강다리 이 폭파 진실성과 관련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아이들이 보는 교육책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등장하는 사진이에요. 한강다리 폭파 사진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죠. 건국전쟁 나오기 전까지 엄청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다 들어갔어요, 이 사진들. 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제가 밑에 한국다리 사진을 갖다가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지금 아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한국다리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는 책이나 이런 것에 이 사진이 버젓이 한국다리 폭파의 진실이라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심지어 KBS 역사저널에서도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한국다리 폭파 관련해 갖고서는 인도교 폭파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찾아보세요. 한강다리 한강 인도교는요, 용산 이점에서 노량진 방면으로 2번과 3번 교량이 폭파됐어요. 다리가 끊어진 게 2번과 3번이었습니다. 용산에서 노량진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2번, 3번 교량이 이렇게 폭파될 수가 있나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실을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 사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보는 책에 많이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이 사진을 보면서 한강다리 폭파 사건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사람을 세보니까요, 한 800명 되더라고요. 아, 800명이 여기서 나왔구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였는데요. 실제로 이 사진은 1950년 12월 4일 평양 시민들이 우리 경우는 이제 1.4호태죠. 그러니까 피난 가는 장면이에요. 대동강 철교가 무너져갖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진을 찍었던 미국의 조국 기자 맥스 데스퍼 기자는 이 사진으로 필리스상을 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한국에는 한강 철교가 무너지고 한강 철교 위로 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믿어지지가 않으실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번에 강옥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사실이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건국전쟁 이후에 관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적한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1950년 6월 18일 밤 2시 30분에 한강철교가 폭파됐는데요, 현장에 3명의 미군 정군기자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거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한강다리 대통령이 먼저 끊고 도망쳤대.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죽었대. 그게 맞겠지. 그냥 근거 없는 소문, 그 루머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도록 그냥 놔둔 겁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국전쟁이 국민들에게 사실이 무엇인지 정신을 번쩍 뜨게 한 겁니다. 왜냐? 다 거치셨기 때문에요. 당시에 크레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크레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기분이,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람이 빛이라는 기자예요. 정말 제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베테랑 전문 기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렛 히긴스라고 기억하세요? 여성 전문 기자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을 때 일본에 있었던 4명의 전문 기자들이 C-130 수송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동선이 달라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근데 이 3명의 조국기자는, 미국의 조국기자는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6월 28일, 1950년 6월 28일 02시 30분 경에 직전에 미군 트럭을 제공을 받고 그 트럭을 가지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조금 너무 지금 여러분, 하여튼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지금? 네.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3명의 정부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전쟁 터진 일보를,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서방의 언론에 일보를 갖다가 내보냅니다. 특정이죠, 일종의. 한국다리가 폭발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사람 크레인이라는 기자는 지금 자기 프로필 사진을 트럭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이 운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부상을 당했고, 옆좌석에 탔던 이 기분이라는 기자가 두 번째로 뭐 차효사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고 저분이 제일 많이 부상을 당했죠. 뒷좌석에 있던 비치는 멀쩡했습니다. 이분들의 기사에 일고죠, 특정이죠. 그 어디에도 민간인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마치 어떤 사진의 정모라를 글로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그 냉장고 안에 있었던 그 무슨 캔, 뭐 음료수, 남은 음식, 모든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글을 썼어요. 사실에 기초해서. 이 두 사람 말고 이 비치라는 사람은 정말 멀쩡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기사에는 차 밑에 있다가, 트럭 밑에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항해다리가 끊어졌을 거 아닙니까? 항해다리가 끊어진 맨 그 끝까지 갔다. 그래서 검은 물이 흐르는 한강물을 봤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조명이 안 켜져 있을 테니까 그 당시에.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민간인이 사망했다. 아까 영화 웰컴 투 동막골처럼 머리에 이고 지고 아이들 끌고 가는 그런 피난민들이 사망했다. 과연 안 썼을까요, 기사를? 당연히 썼을 겁니다. 이분들의 기사에는 군인들이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자, 두 번째로 영화가 117만 명을 관객수를 이제 올려보니까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화 보시고 나서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강다리 폭파 사건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니까 한강다리 폭파 사건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더니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홍천까지 갔어요. 이분이 당시 10세, 그러니까 1941년생이죠. 10살 때 한강다리 폭파 사건이 벌어졌던 한강다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을 해주는데요. 서울역서부터 시작해서 피난민 대열이 만들어져서 용산을 거쳐서 노량진 쪽으로 대열이 이동을 하고 있었다. 인원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으로 기억했다. 굉장히 큰 무리가 길을 가득 메우면서 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강다리 직전에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이동하는 무리만큼 비슷한 동수의 비슷한 숫자의 무리들이 다리 쪽에서 반대로 용산 쪽으로 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갖고 자신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왜 빨리 한강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느냐. 그랬더니 지금 민간인 통제,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 통제선이 쳐졌기 때문에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옆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 사진 보면은 한강에 나루터가 있었어요. 뚝섬에도 있었고 마포에도 있었습니다. 그 나룻배에 사진 보면은 작은 배들이 있어요. 그 배를 타고 건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그 배가 인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결국 그 배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우뚱해갖고 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한강다리에서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배를 타고 건너다가 자신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많은 배들이 전복되고 아마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로 한강다리 폭파의 진실. 민간인 사상자가 없었다는, 저희들이 민간인 사상자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09시에서 10시 오전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고, 인민군이 한강다리에 와갖고서는 기록 필름을 남겼어요. 16mm로. 필름으로 영상을 촬영했어요.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지금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 필름 다 못 갖고 오고 굉장히 중요한 몇 부분만 갖고 왔거든요. 기록 필름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나와요. 그 여태까지 미군 조국기자들의 증언이라든가 할아버님의 증언, 일치하는 것들이 나와요. 트럭들이 보이고 여기 집차가 보이죠. 여기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헌병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군병에 의해서 민간이 통제선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이 인민군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이 역시도 최근에 발굴된 사진입니다. 훨씬 더 사진이 선명하죠.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나라에서 미국 기록문서 보관청에 있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중간에 활을 들고 있는 사람 보이죠? 잘 보시면 군복들 입고 있습니다. 헬멧도 보이고. 맨 왼쪽에 아까 헌병 헬멧이랑 비슷한 사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사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이제 대부분 음성을 남기지 못하고 이미지만 남기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자료인지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반드시 로그 기록을 남겨요. 기록 필름이 있으면 기록 필름과 함께 이 기록 필름이 무엇인지를 남기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웅무사 인민군대 진격에 황급한 리승만도단은 자기 군대가 넘어가기 전에 한강철교를 파괴하고 수단 희생자를 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군대입니다. 자기 군대. 자,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만약에 이 한강다리 폭파 사건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수많은 희생자, 뭐 아까 그 좌익 인플루언서들이 뭐 800명이 죽었다, 500명이 죽었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요, 1950년 6월 18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했던 인민군 홍보처 직원들이 자기 군대만이라고 적어놨을까요? 민간인이 죽었다고 기록했겠죠. 민간인 희생에 대한 얘기는 인민군들의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그동안 한강다리 폭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들이 너무나 큰 유감이고요.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사실이 영화 곳곳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큰 감명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 얘기 때문에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굉장히 국부를 총먹는 김구 선생에 관한 이야기죠. 이 위험한 공사와의 나눈 이 비망록에 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구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김구는 독립운동가요. 굉장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큰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1948년 7월 11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평양연석회의가 4월달에 있었죠. 아마 아실 겁니다.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에 갑니다. 그리고 조선정치정세 의상서에 사인을 하고 옵니다. 조선정치정세 의상서는 말 그대로 한반도가 통일되는데 소비에트식 통일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에 사인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유엄한 공사, 대만의 유엄한 공사와 이 밀담이 왜 이루어졌냐 하면 자꾸만 김구가 좌 클릭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 장교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공산주의가 발흥을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동북아시아에서의 반공 블록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딴짓을 하니까 김구와 굉장히 친한 유엄을 통해서 김구와 밀당을 합니다. 결국 유엄의 이 만남은 비밀회동은 장개석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너무나 위험한 순간, 위기의 시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공 블록을 우리가 굳건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이승만과 이렇게 척을 두지 말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한반도에서도 좀 더 안정적인 방공,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 일으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게 장기적인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흥항공사의 요청에 김구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유흥항공사의 비망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인데요. 영화에서 등장했던. 자, 핵심은 뭐냐면은 당시 김일성은 이 김구에게 그 열병식을 줬다고 해요. 우리가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되는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열병식을 본 김구는 도저히 이거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유흥항공사의 비망록에 이런 말이 등장해요. 지금 이 순간 북한의 전력 강화에 모든 것들을 올스톱시키고 지금서부터 남한 군대를 갖다가 육성시켜도 남한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그만큼 큰 차이를 갖고 있다. 자, 근데 거기서 얘기를 끝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한마디를 더 합니다. 비망록에. 이제 곧 사멸할 이승만에게 내가 왜 협조를 하느냐. 이 얘기는 뭡니까? 전쟁이 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유흥항공사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이제 곧 전쟁이 나면 사멸할 이승만을 내가 왜 지원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유흥항공사의 비망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김구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반민족적인 이중성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흥항공사와 비밀회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공식적인 그 당시 서울신문과 인터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성명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김일성과 합의를 했다. 내전은 있을 수가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김구를 존경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역사적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김구의 독립운동의 역할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40년 해방 이후에 특히 48년도 이후부터 벌였던 김구의 행적에는 정말 미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머릿속에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있죠. 내가 38선을 배우고 죽을지언정 한반도가 분단되는 것, 민족이 분단되는 것은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김구는 정말 통일지상주의자였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의 통일관에는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던 소비에트화 시켜서 공산화식으로 통일되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조선정치정세의 의상서에 사인을 하고 있을 수 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김구의 큰 실책이 하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김구 같은 정치 지도자예요. 48년도 나라도 아직 만들지 못했던 아주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북한에 갔다 왔어요. 북한에 갔더니 남한과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전쟁 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김구 같은 정치 지도자였다면은 남한에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국민 여러분, 지금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북한은 우리보다 너무나 많은 군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은 외국 군대가 축소해도 북한은 절대 남치하지 않는다. 전쟁이 있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과연 민족의 지도자인가요? 이런 내용들이 건국전쟁에 담겨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세요. 제가 아직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짧게 영화다 보니까 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도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은 1954년 8월 2일 미국 맨하탄 항공판에서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이 카프레이드 이거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이. 왜냐? 1954년 8월이에요. 1954년입니다. 2024년도 아니고.
1954년이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황폐화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가난한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와 비교해도 다를 게 없는 그 보잘것없는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 맨하탄의 한복판을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월스트리트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심장 중에 심장 한복판에서 지금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등장하지 않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이 사인보드가 있어요. 작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년 오브 히어로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웅의 뭐 계곡, 근데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영웅의 거리죠. 그래서 이곳에 메가더 장군이라든가 아이젠하워 같은 그 정도급의 장군들,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정말 영웅들이 이곳에서 행진한 겁니다. 여기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1954년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황폐화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진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무려 6개월을 걸렸어요. 저희들이. 이 필름이 43초짜리예요. 자, 그런데 이 역사적 필름과 관련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필름이 대한민국에 존재했었습니다. 저희는 찾기를 미국에서 찾았는데 이전에. 그런데 누가 언제 왜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라서 지워버렸습니다. 이 필름을. 그러면 이렇게 물으시겠죠. 당신은 어떻게 그걸 잘라버렸는지 어떻게 알아? 자, 그거 말씀드릴게요. 혹시 영화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이 43초짜리 필름은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기수단에서 시작을 해요. 경찰과 함께 미국 성조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뉴욕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앞에 시작을 합니다. 이 차량이 대통령의 차량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이 필름을 찾기 전에 이 사진을 처음 보고서 야,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를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딱 느낌이 오잖아요. 야, 저거 엄청난 건데 사이즈가. 저걸 반드시 내가 기록 필름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한 장만 딱 있었어요. 그동안에 거북선제 만들기 전에,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15년 동안 이승만 연구했다는 분들한테 찾아갔고 이 자료 어딨냐, 이 기록 필름 원본이 어딨냐. 10명이요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대답했어요. 나는 사진은 본 적이 있는데 기록 필름은 본 적이 없어. 무슨 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들은 그냥 없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사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행사였는데 이게 기록 필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문서라든가 KTV라든가 이런 자료들에 들어가서 그걸 다 다운받았어요. 관련된 자료들을. 이 시기에 벌어졌던 이벤트들을.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서.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수단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록 필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던 맨하탄에서 이 영웅거리에서 행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시간을 좀 거꾸로 올라가서 이 필름을 찾기 전에 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만 보고 뭔가 기록 필름이 이상한 거예요. 한 30년 다큐멘터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 필름들은 1초에 24프레임이 돌아갑니다. 똑딱할 때 24장의 사진이 쭉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운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한 프레임씩 돌려본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요. 기수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경찰이 나오는 첫 장면 다음에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의 이 차량 행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다른 장면으로 튀면서 요 사진 한 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프레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걸 잘랐단 얘기예요. 이걸 자르지 않고서 어떻게 한 프레임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 진실을 김정은 같은 사람이 집요하게 찾아내갖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언젠가 밝혀내라. 그런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의 손이 떨렸는지, 누가 잘랐는지 어디 잘랐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화면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한 프레임만 남겨놓고, 이 프레임만 남겨놓고. 근데 그 가위질을 한 사람은 손이 떨렸나 봐요. 그죠? 자를 거면 깨끗하게 잘라갖고 완전 범죄를 해도 되는데 한 프레임을 남겨놨어요. 한 프레임을.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런승만서부터 시작해갖고 한국당이 폭파시켰고 재무제도 먹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한 장면은 이 장면. 이것도 사라지게 만들고 결국 건국전쟁이 저는 이런 것들을 진실성을 복원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 마쳤고요. 영화를 이제 이렇게 강의를 좀 요즘 많이 다닙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어르신들 몇 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이런 걸 찾아냈고 이런 관심을 가졌냐. 저는 대학교 학번이 84학번이에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84학번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용화되어 있는 세대의 앞선 세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 대학교 때는 소위 말해갖고 이승만이라는 단어는요. 온갖 비난과 왜곡에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선배들부터 매일같이 박수받았던 게 뭐 독재자, 살인마, 이승만 이런 거였습니다. 당연히 제 머릿속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계획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이 전작품이 있습니다. 이 전작품이 뭐냐면 이 작품이에요. 김일성의 아이들. 어떤 어르신은 김일성의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세상 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김일성 참여하는 영화가 아니라 정반대 영화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화를 만드는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16년.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바친 거죠. 아주 우연한 기회에 뭐 이런 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50년에서부터 53년까지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으로 이주한 역사가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전쟁과 입양으로 해결했죠. 북한은 당시 사회주의 연대라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한 10,000명가량 모아서 동유럽에다가 분산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동유럽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그 동독까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먹여서 키웠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전쟁 고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2004년도에 아주 무난한 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이거를 왜 16일 동안 불고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1만 명 정도가 나오니까 이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고 재워야 되는 학교가 만들어지고 기숙사가 만들어지고 학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내부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시스템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기가 부드러웠던 게 친북 인사들이 난 북한을 10번 갔다 왔어 얘기하면서 아 북한 갔더니 북한 산만해. 김정은 개명군주야 뭐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고요. 북한에 이동의 자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거는 정말 헛것을 보고 온 거예요. 북한 당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옵니다. 그거를 북한을 제대로 인식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16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측면에서 북한 사회, 특히 김일성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요. 16년 동안 이걸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나왔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마무리 짓고 2020년 6월 25일 극장에 개봉신 다음에 휴식기를 취하면서 다음 작품을 뭘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건국전쟁 준비하기 전입니다.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승만 괜의 도장을 타도하자라는 북한의 선전구호였습니다. 곳곳에서 본 거예요. 북한의 선전구호를. 그러다 보니까 영화 끝나고 나왔고 이승만이라는 단어가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승만을 물고 들어주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승만 정권은 1960년에 낙을 내렸습니다. 근데 왜 북한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이승만 정권을 물어뜯고 이승만 지휘에서 계속됩니다. 저는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너무나 흥미스러웠어요.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승만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승만자 들어간 한 3, 4년 동안 이승만자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건국전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건국전쟁을 애초부터 이승만을 숭상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아마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반응을 얻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곧 60을 바라보는 한 386 세대에 정말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다. 솔직히 제 심정이 그거였거든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진실이 이런 것이었는데 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이 통일되게 만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것이죠. 그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되니까요. 정말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달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행히 영화가 잘 되다 보니까 2020년 영화가 이번에 그리고 새롭게 자료와 지문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6월 25일 날 극장에서 다시 재개봉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르신들은 6월 18일 날 그 언론 배급 시사회가 있거든요. CGV에서 용산 CGV에서 4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혹시라도 이 영화 뭔지 못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시사회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세요. 그럼 제가 자주 만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건국전쟁이 TV조선을 통해서 삭제 전혀 하지 않은 영화 그대로의 필름으로 TV조선을 통해서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영화 안 보신 분 있으시면 이번에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여튼 장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하시죠. 너무나 너무나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나 좋은 강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마음속에 찝찝하게 남았던 것은 뭐냐면은 좌파 정권이나 어떤 북한의 어떤 세력이 이승만 깎아내린 걸 이해하겠는데 이승만 대통령 다음엔 바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그렇게 그거에 대한 교정작이라든지 또는 아직 하와이에 계실 때 다시 역사적 위치를 잡아준다든지 그게 왜 이렇게 없었는지 그게 참 찜찜하고 안타까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이렇게 역사나 정치 쪽에서 고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이번 건국전쟁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찾아낸 단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9년 12월 14일 두 척의 배가 니까따에서 북한 청진으로 뜹니다. 그게 뭐냐면 북성제일교포 사건의 시작이에요. 무려 93,339명에 달하는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제일 한인들이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구호에 속아서 북한으로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 시점, 그러니까 1960년 4.15에 일어나기 직전에 기록을 보면요. 3번 하신 다음에 대통령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4번 하시고 4번째 도전하신 거잖아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 정세가 팔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한국전쟁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과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한반도를 지켜내던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구도 이것이 그 이후에 말 그대로 한일 국교 수준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재편으로 미국의 전략이 바뀌는 것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일 국교 수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반일주의자였어요. 제가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65년 7월 19일 날 돌아가시고 서거하시고 26일 날 아마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해가 그 호놀룰루의 스타빌리티지에 기사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운구가 유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한 건데요. 그 당시에 C-130 미국의 수송기를 타고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기에 그냥 이제 관을 실었는데 유해를 실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에 파이럿이 조종사가 안내멘트만 기록이 있더라고요. 스타빌리티지 신문 기사에 거기에 무슨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운구를 실은 이 비행기가 고국으로 향합니다. 이 비행기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웨이크 아일랜드를 경유해서 갑니다라고 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별로 우리는 관심 없었죠 그 기사.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 같아요. 아니 왜 그냥 가면 되지. 웨이크 아일랜드를 경유한다는 파일럿의 아나운스 노트가 있었나.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본 거예요. 웨이크 아일랜드가요. 하와이가 있으면 이쪽에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주죠. 웨이크 아일랜드가 이쪽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그러니까 비행기가 자 우리가 단선으로 가장 직항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근데 왜 비행기가 이렇게 밑으로 남태평양 돌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니은자 형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가면 되지. 이거를 일본을 지도를 같이 놓고 한번 서울과 일본, 하와이를 같이 놓은 지도를 크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양반은 죽어서도 일본 땅을 날기 싫었던 거예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직선으로 서울을 그면요, 직선 항로를 그면요, 일본 땅을 거치게 됩니다. 웨이크 아일랜드를 거치면요, 뭐 좀 건드리겠죠. 하지만 일본 땅을 특히 도쿄나 이런 쪽 상징적인 도시를 피해서 갑니다. 비행기가. 아, 이게 고인의 뜻이었구나. 이런 사람을 무슨 친일 버쩌고 했던 거예요. 지금 70년 동안.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기사였습니다. 그거 저한테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국제적인 정세의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반도는 일본과 협력해야 되는 시기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질서가. 그런데 정말 철저한 뿌리 깊은 반일주의자인 이승만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4.19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거대한 판이 바뀌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저는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승만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려 그 30차례의 시도가 있었죠. 암살 기도도 30차례 있었습니다. 이승만을 몰아내기 위한 미국의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에버레디 플랜이에요. 에버레디.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해야 되고 언제든지 이승만을 갖다 제거하겠다. 에버레디 플랜이에요. 에버레디 작전. 그만큼 이승만을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경원시했던 겁니다. 이승만을 존경했던 사람들과 이승만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딱 갈라보면요 재미나게 나와요. 미 행정부 이쪽에서는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정치인들. 그런데 이승만을 거의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입니다. 벤프리트, 메가드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이승만과 거의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했던 거죠.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정권의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썼던 표현 중에 가장 멋있는 표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기관차가 열심히 달릴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다. 저는 거기까지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로운 사실을 기초한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저도 84번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레거시 미디어 정통 언론에서조차 관점이나 의도보다는 의도가 사실 규명보다 앞선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또 너무 그 정통 언론조차도 그 정파성에 치우친 나머지 진영 언론의 진영 논리의 대변자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굉장히 사실 규명에 아주 전심전력하신 것 같아서요. 자극도 받고 또 박수도 받는 이유를 좀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취재를 하지 않아서 잘 몰라서 하는 말씀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상영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4월 10일에. 하신 거죠? 그럼 우리 국회에서는 상영이 되고 있는지 별 관심 없네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TV조선에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뭐 학교나 이런 뭐 이쪽에도 좀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사실 강연이 좀 많이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보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곳에서 많이 저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사실 갔다 왔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안보 환경이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결코 지금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아닌데 너무 돈세서부터가 조금 약간 그냥 우리가 좀 만만디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깨우고 지금 잘못된 부분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좀 공정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내는 생각이고요. 아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이게 저는 정말 유감스러운 게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영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정당이에요. 그들이 지금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중문화적인 관점에서는요. 이런 영화 마케팅 굉장히 잘하는 대중문화를 잘 활용합니다. 지금. 거국전쟁은 제가 심지어 국민의힘 계신지 모르겠지만 찾아갔어요. 이 영화 활용하라고 직접 가서 그래도 잘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랬는데요.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날 대중문화, 정치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이 아니에요. 스토리텔러들이에요. 이야기를 만들고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거기서 게임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 영화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117만이라는 좀 큰 어떤 면담에서 저를 힘을 얻었죠. 그래서 이번에 서초동에다가 리버티 영상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30단 근사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좀 교육시키려고요.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이게 김정일 감독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물량으로 우리는 지금 99대 1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저는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고요. 저희 딸이 38, 사이가 40인데 안 몰라요. 거 제가 어찌를 보겠어요. 나중에 아빠 전혀 몰라서 너무 감동받아서 이랬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교육자나 또 우리 정치인보다도 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어떻게 보수가 되고 어떻게 진보가 되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왜 감독님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역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랬는데 이 역사학자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은 역사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정치인들, 학자들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신 것보다도 정말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논문을 가지면서 그런데 저보다 한 6살 적으신데 저도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는 뭐 물론 보수입니다만은 제가 기억하는 건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 초대 대통령 영자 이랬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독재자 4.19 혁명을 이렇게 기억되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보수지만은 저 팩트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이틀 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은 또 선거 전에 보수가 너가 저렇게 재촉을 해서 만들었다 이런 제가 의심을 가졌어요. 사실 한동훈 씨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 보수가 되는 게 내 교육인가 아버님 영향인가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영향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감독님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보다 84학번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계기가 어떻게 됐으며 왜 그런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으며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아까 김일성을 지금 보신 이 작품 10년 동안 하면서 그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북한이 이승만 정권을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이 작품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10년 동안 북한 사회를 들여다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알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정말 저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한 인간의 양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사실. 그 양심의 목소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 몇 가지 드릴게요. 저보다 광주를 갔는데요. 이 영화 시사회 때문에. 뭐 지역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랑 달라서 관계가 끈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 행사에도 반대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행사도 가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지역 친척이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시작됐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15명 정도가 갑자기 나가더라고요. 영화가 바깥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냥 약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고 그냥 인사만 하러 왔구나. 이 사람들이 나갔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은 안 가요. 극장 바깥에서 서서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영관 바깥에서 복도에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왜 지금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영화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영화를 보기가 두렵대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닌데 뭐가 무섭습니까? 이 영화를 보기가 무섭대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30년, 40년 동안 갖고 있었던 신념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념체계가 사실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건국전쟁이 몰고 온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진출구 같은 이 좌익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건국전쟁 만들지 마 저한테 공개적으로 그리고 김대원 감독이 4.19 정신을 훼손했어 그런 얘기 편하게 하니까요. 자 거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19 정신이 뭡니까? 4.19는요 개인이 불의한 거에서 자유를 위해서 불의에 항거한 게 4.19예요. 제 말에 잘못된 게 있나요?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 7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거짓을 행했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이 불의예요. 그 불의를 저 뒤에 무슨 큰 단체가 있거나 누가 무슨 큰 돈을 내거나 저희 두 사람이 저희가 조선을 보다가 인터뷰했지만 간해수공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간해수공업처럼 집에서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거라는 뜻입니다. 큰 조직이 만든 게 아니라 저야말로 4.19 정신을 충실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4.19 정신을 훼손했대.
쉽잖아요. 자, 일찍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가 했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은 하나의 문장으로 가능하다. 하나의 문장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 거짓의 문장을, 이 거짓을 뒤집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장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거짓을 뒤집기 위해서는 수십, 수백 페이지의 페이퍼가 필요하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한강다리를 대통령이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고 제일 먼저 도망칠 때 한 문장입니다. 간단하죠. 민간인들이 한강다리에 수백 명 있었는데 그냥 그걸 끊어버렸대. 간단하죠. 김동연 감독은 4.19 정신을 위배한 사람이야. 간단하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짓이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4.19 정신이 서지 않았어. 이렇게 한다고 4.19 정신이 이게 항변이 될까요? 이승만 대통령 한강다리 끊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이 거짓을 뒤집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괴벨스가 했던 것처럼 수십, 수백 장의 페이퍼가 필요한 겁니다. 그 노력들을 하지 않고서는 거짓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안보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담론의 문제 때문에 북한과 여전히 상대 세습으로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여전히 잠잠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운동권들은 국회에 부르지 말았어요. 또 들어갔어요. 2003년, 제가 연도 갑자기 듣게요. 2003년으로 기억하는데 민경우라는 사람이, 아마 이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주사파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통일운동. 이분이 지금 전화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괴산에 가면 군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이 군자산에 남한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주사파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합대회를 했어요. 그 사건을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20년 전에 했던 사건입니다. 그 군자산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무려 200명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200명이 모인 사람들이 지금 20년 후에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소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만들었고요.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독립과 건국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마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우리 독립 얘기만 하고 있나요? 건국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건국 얘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는 건국 전쟁입니다. 빨리 끝내라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